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부터 예도는 선악의 저편 1차 자료 강좌 23번째 강좌를 열겠습니다. 서문 포함하여 25번째고요. 표기는 23번째로 나갑니다. 서문 빼니까. 자, 오늘은 33절과 34절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3절은 칸트의 미학을 비판하는 부분이 있고, 34절은 의식 철학의 환상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아주 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시작합니다. Es hilft nicht,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사람들은 muss die Gefühle der Hingebung, der Aufopferung für den Nächsten, 이렇게 되어 있어. 니체가 아주 싫어하는 문구가 나왔는데, 이웃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감정, 이런 것들 완전히 자기를 젤프스트 오이스로 뭐죠? 자기를 매각하고 양도하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는 이런 도덕,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이웃을 위하여 희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이런 감정을 줄 레데슈텔렌 문제로 삼아서 법정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감정들은 이제는 문제로 삼아서,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의 영향도 있어요. 사실은 니체의 독특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오성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그죠? 그 다음에 홀로 서고, 귀족계급이라든지 성직계급에 대하여 복종하는 그런,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든 게 어떻게 보면 사회학적으로 계몽주의잖아,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문제로 삼고, 그냥 타자를 동정하고, 타자를 사랑하고, 연민을 느끼고,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니체는 쇼펜하우어랑 길을 달리가는 그런 철학자, 위버 맨신은 어떻게 보면은 강한 자, 이런 거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데, 그 강한 자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초인, 진정한 인간적인 인간,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그런 인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장의 제목이 Der Freie Geist, 자유정신이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칸트랑 갈라지는 부분은, 칸트는 이것을 이제 실천 이성으로 해서 국가와 사회의 법과 윤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해결도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문화적 어떤 고상하고 기족적인 이런 것들이 페블하프트라 그러죠. 니체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 어떤 민중적이 되어버려서 그것이 평준화되는 이런 거에 대하여 저항하는 그런 게 있어요, 니체한테서는.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다 싫어해요, 니체는. 그 중간을 간다는 거, 요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따라오셔요. 독특하게도 같은 정도로 비디 에스테틱 델 인터레스로젠 안샤웅, 무사심한 직관의 미학, 뭐죠? 칸트의 판단력 비판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에도 관심이 쏠리거나 어디에도 사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 무사심한 직관, 뭐죠? 공통감각에 근거하여 개인의 어떤 그러한 감각,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그죠? 공통감각이 있다 그랬거든, 그죠? 이걸 또 진리와 방법에서 가다모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감각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상상력과 오성을 결합을 통하여 나타나는 미적 판단은 무사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런 무사심한 게 과연 어디에도 쏠리지 않는 그런 감정이 가능하냐는 거야, 니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스러움에 대한 예술은 칸트가 훨씬 더 낫고요. 니체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감정은 포함하지 않는 그런 거세된 예술을 거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니체의 미학은 상당히 락강이라든지 이러한 정신분석학적인 예술론하고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욕망에 대한 어떤 그런 거, 피그말리온의 조각가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사심한 직관이라고 하는 이 미학 아래에서 예술의 거세가 엔트맨니흥, 남성적인 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엔트는 독일어로 제거하다란 뜻이니까. 그래서 이런 예술의 거세가 매우 유혹적으로 오늘날 좋은 양심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좋은 양심이라는 것도 환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칸트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술을 거세시키는 이러한 철학, 이런 미학은 거부되어야 된다는 거죠, 니체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짜우벌 운트 쭈컬, 짜우벌은 마술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쭈컬은 설탕이야. 그래서 사람들을 나를 위한 감정이 아닌 타자들을 위한 감정, 이런 것에 안에서 너무 마술적으로 매료시키고 설탕 발림을 해놔서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중적으로 불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야. 뭔가 하면은 진트 에스니트 필라이트 펠 피룽엔, 자, 이것은 유혹이 아닐까? 이런 질문, 의구심을 던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설탕 발림과 같이 마술적으로 매혹적으로 만들어 나갔고, 칸트가 여기에 대하여 이것은 유혹이 아닐까? 이렇게 불신을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없게 됐다는 거. 이게 바로 니체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타인들을 위한 감정들은 그런 감정을 소유한 자에게나 그런 감정의 열매를 누리는 자에게 마음에 든다는 것, 이런 자들은 단순한 어떤 그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참여하지 못하는. 왜? 자기 욕망은 신이 창조한 이 자연세계의 뭐죠? 숭고미라든지 신이 창조한 그 아름다움을 구경꾼처럼 보기만 하면 되고, 지는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미학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템플로 센츄 샤월, 니체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경꾼에 불과한 이런 것.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그런 감정이 무사심한 감정, 그리고 타인을 위한 감정,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죠. 여기 복수로 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자들에게 마음에 든다는 이 사실은 그것에 대한 어떤 논증을 불러일으키고 논증을 제출하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조심을 요청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논증을 해봐야 매혹에 빠질 수가 있고, 이러니까 논증을 제출하기보다는, 양도하기보다는, 넘겨주기보다는, 아프게변하기보다는 차라리 조심을 요청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을 뭐라고? 자이엔 비얼 알조 폴지티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조심하자, 이런 미학을 경계하고 조심하자 이러면서 끝내고 있어요. 33절을. 참 독특한 냉소적 인간입니다. 그죠? 이게 33절은 아주 짧은 그러한 그 문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니체가 그 거대한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무사심한 직관, 무사심한 어떤 그런 인식을 비판하면서 그런 미학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인간을 방관자로, 미학을 그냥 아름다움에 취해서 찬양하는 신의 어떤 그 자연신학적인 그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미학은 예도가 그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 강좌에서도 이미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도 좀 세밀하게 나가겠지만, 그것은 결국은 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 그죠? 그런 것들을 예찬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에는 결론을 맺잖아, 그죠?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칸트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니체는 인간에 대한 어떤 욕망과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인간을 방관자로 블로센츄 샤워, 단순한 방관자로 만드는 그런 미학이다. 그래서 거부하고 있다. 여러분 재미있었죠? 34절로 넘어갑니다. 자, 사람들은 오늘날 어떤 철학적 입장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모든 입장, 장소에서부터 볼 때 이 세계의 오류, 우리가 살아간다, 그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믿는 그러한 세계의 오류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확고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의 오류는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확실한 것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오류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확고한 거라는 거야. 누구죠? 데카르트와 칸트의 이히덴케, 코기토 아래로 포섭해야 된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는 그 당시의 근대 철학을 비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기가 볼 때 가장 확고한 거는 이 세계의 뭐야? 이 세계의 오류라는 거야. 오류도 여기서 형용사적 명사로 썼어. 이얼 툼이 아니라 이얼 튠리 히카이트 이렇게 썼어요. 오류성이겠죠, 그죠? 자, 이러한 우리의 눈이 소유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세계의 확실성과 이런 게 아니라 세계의 오류성이다, 이런 말하고 있어. 이 세계의 잘못과 실수와 오류, 이런 것들이 자기가 볼 때는 가장 확실한 거다,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에 대한 근거에 대한 근거를 찾고 있는데, 이런 근거에 대한 근거는 우리로 하여금 사물의 본질 안에서 기만적인 원리, 사기를 치는 그런 베트리거리셰스 프린치프, 기만적인 사기를 치는 그런 원리, 원리에 대한 추측을 하도록 유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 자체에는, 사물의 본질에는 뭔가 신성하고 신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거, 수학적인 원인과 결과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뭐죠? 기만적인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칸트에 대한 의심의 철학을 끊임없이, 데카르트에 대한 의심의 철학을 끊임없이 지금 이름 하나 안 쓰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엄청 재미있죠. 자, 그러나 우리의 사유 자체,
곧 정신, 이 정신이 이 세계의 오류와 잘못과 그런 것에 대하여 사유 자체, 우리의 사유와 우리의 정신이 이 세계의 오류에 대하여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래 되어 있어. 맞죠? 그러니까 아니 이 세계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정신이 문제가 있고 우리의 정신과 사유가 한계가 있어서 이 세계가 오류로 보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엄청나게 존경할 만한 출구를 찾은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누군가 하면은 특별히 그 라틴어로 써놨어. 아드보카투스 데이, 신을 옹호하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신의 옹호자가 걸어가는 그런 탈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는데 세계의 조화와 아름다움이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칸트 철학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이 세계의 조화,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또한 실천 이성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보편 법칙이 세계 안에 있다 그러잖아. 그게 최고 선이고, 선의지도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다 그러잖아, 칸트가. 지금 실천 이성 비판하고 있죠.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런 대가들은, 그죠? 1차 자료를 읽어놔야 서로 연결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판단력 비판에서는 신이 창조한 이 자연 세계의 질서가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지 이래 나가는 거. 이거는 신을 옹호해. 그래서 모든 잘못은 우리 인간의 인식이나 사유, 정신에 있다라고 보는 이런 신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또 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이 세계를 시간과 공간과 시간과 형태와 운동과 더불어서 잘못 열어 밝혀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 또 이 세계가 잘못됐다라고,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사유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세계가 공간과 시간과 형태와 운동, 여기서 라움, 짜이트, 게슈탈트, 베슈틴뭉 이런 단어들은 베베궁, 이러한 것들은 그 시대의 인식론과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들이야, 그죠? 시간과 공간. 칸트에게서는 흉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도 공간과 시간을 다루잖아요. 연장을 설명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 세계가 잘못 열어 밝혀져 있다. 독일어로 팔슈 에얼슐로센입니다. 마치 하이데거를 연상시켜, 그죠? 에얼슐로센.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연관은 없고, 잘못 열어 밝혀져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자는 적어도 모든 사유 자체에 대하여 결국은 불신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유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세계 자체에 오류가 있으니까 사유도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 양쪽 다를 다 조지겠다는 거야, 니체가. 이해가 되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쉬운 책이 아니에요. 양쪽을 다 가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유, 이 세계는 오류가 없는데 사유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샤베르낙 게슈필트,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장 큰
장난질을 한 것인가? 사유라고 하는 거. 도대체 뭐냐 한번 보자. 니체가 지금 이게 뭐야? 농담이나 조롱이나 장난치는 것과 같은 그런 게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냉소적으로 비꼬면서 이제 비판적으로 분석해 나갑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증은 사유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 자신이 행했던 것을 그것이 계속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보증이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유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것대로 계속 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게 계속 동일한 것, 그 사유라고 하는 것, 마치 그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유를 오류로 붙잡아 놓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니체가 이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유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일단은 진리와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인식 판단에서 오성의 범주와 연결되어 있잖아, 칸트한테서는. 나중에는 이런 의식 철학을 해체해 버립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사유가 언제나 행했던 것,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유가 오류가 있다면 계속 오류가 있는 거지. 무슨 그 사유가 어떤 신의 정신과 일치해서 어떤 의식의 순수성을, 우리가 확실성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야. 어떤 사유의 오류가 있는지 니체는 이제 자기의 비판적 고찰로서 밝혀내겠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자들의 무죄, 결백함은 리렌데스 운투 엘푸얼히트 아인플레센데스 이래 나와 있어. 감동적이고 그리고 경외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하는 자들의, 사유하는 자들의 어떤 여기서는 사상가가 좋은 게 아니야. 사유하는 자들이 좋습니다. 생각하는 자들, 댕커를. 이 결백함은 그들에게 허용해 주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자신들을 의식 앞에 세우는 것을 허용해 준다는. 이제 의식이 나왔어. 베부스트 자인. 사유가 얼마나 사유의 오류가 있다라고 말을 해놔 놓고, 또 그 사유를 찬양하는 인간들, 그게 근대 철학의 핵심이죠, 여러분. 결국은 사유의 어떤 그러한 뭐죠? 감각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사유는 신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야. 이런 것들은 데카르트한테도 남아 있었고 칸트한테서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한계를 정했지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의식으로 가는데, 도대체 그런 의식, 순수한 의식, 이런 게 도대체 있느냐는 거를 이제 그래서 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영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칸트가 거기에 이론 이성에서 한계를 정하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안티노미, 그 이율 배반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칸트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에서 다 어려워해요. 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칸트의 전체적인 사유를 보면은 이러한 신을 한계를 정해서 쫓아낸 것 같지만, 실천 이성과 판단력 비판에서 다시 은근슬쩍 요청하면서 전제하는 듯한 그러한 철학을 수행하죠.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환상적인지 봅시다. 야, 정말 포스트 모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의식. 그 의식이 생각하는 자들에게 정직한 응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과 더불어서, 즉 그것이 실제인지 어떤지, 그것이 도대체 외부 세계를 그렇게 단호하게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여러분들 알잖아, 의식이 외부 세계와 거리를 두고 자기 대가리 속으로 들어온 인식론은 다 이렇게 가잖아요. 거리를 두고 저것이 실제인지 그거를 확신하고, 이런 게 다 인식론이야. 근대 철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하여 정직한 응답을 의식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요청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의식 앞에 세우는데, 의식은 그런 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아냥거림 속에는요, 이 의식이 한계가 있고, 의식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니체의 탁월한 통찰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맞죠? 의식, 실제, 니체 이후로 실제라는 단어는 이제 철학에서 관로를 칠 수밖에 없는 하이데거가 확고하게 했고, 니체를 따라서 데리다, 그 다음에 푸코, 들레즈, 락강, 전부 다 이 실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죠? 니체 이후로 실제라는 레알리테트와 비얼클리히카이트라는 단어는 관로를 치고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직접적 확실성에 대한 신앙은 우리 철학자들에게 영예를 만들어주는 도덕적 순진성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응? 직접적 확실성. 이 두 개 다 누구죠? 칸트랑 데카르트지 뭐. 직접적 확실성. 응? 우리가 내 아래로 표상으로 들어온 감각 직관을 통하여 표상으로 붙잡혀진, 오성과의 결합을 통하여 붙잡혀진 내용물, 판단을 통하여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포섭시키는 이런 직접적 확실성. 그 다음에 뭐죠? 정언명법을 이야기하고 아무런 내용 없는 형식을 이야기해서 도덕의 보편 형식을 세웠던 그런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성을 얻는 직접적 확실성. 데카르트는 어떻게 가? 데카르트는 그 확실성 위에서 신존재 증명과 우주론적 증명으로 나가죠, 그죠? 이 세계의 물리학적, 이 세계의 신이 창조한 세계를 증명해 나가고 신을 증명해 나가잖아, 성찰해서. 그런 것처럼 이런 직접적 확실성이라는 건 도덕적 순진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이비테트라는 거예요. 나이브하다는 거예요, 니체가 볼 때는. 우리 철학자들에게 영예를 만들어주는 그런 도덕적 순진성에 불과한 건데, 한번 보자는 거야. 자, 그러나 봐요. 그러나 그러잖아. 우리는 이제는 니체 시대에, 니체 자신의 말이겠죠. 자신의 이제 우리 자유정신들은 의역하면은 이제는 도덕적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단순한 이해가 돼요. 도덕이라고 하는 개념의 환상을 의식 철학에 갖고 있는데, 이 환상을 자기가 깨버리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도덕을 도외시하면 von der Moral abgesehen ist jener Glaube eine Dummheit, die uns wenig Ehre macht. 도덕을 도외시하면 저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예를 만들어주지도 못하는, 어떤 영예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이야. 멍청한 거다 이 말이야. 둠하이트에 불과한 거다. 야, 정말 코미디언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직접성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환상인지를 이제 뒤에서 계속 분석하고 끝냅니다. 지금 이 34절을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니체가. 자, 시민사회에서 언제나 준비된 불신,
불신은 나쁜 인격의 표징으로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영리하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한 그런 것에 속할 수도 있다는 거야. 시민사회의 생활에 있어서 불신이라고 하는 거, 언제나 준비된 불신. 그래서 계몽주의 안에서 양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일반인들은. 시민사회는 스스로 생각해서 모든 걸 중세와 같이 믿고 복종하는 시대가 아니잖아. 칸트 안에서 칸트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오성을 사용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적인 불신을 하는 인간 있죠. 불신. 그런 자들은 자유정신과 니체가 비유하고 있는데, 이런 불신을 하는 자는 나쁜 인격을 가진 자요. 그 다음에는 영리하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는 것에 속하는 그런 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봅시다. 여기서 우리 시민세계를 넘어서 이제는 시민세계를 넘어 있는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유인이에요. 자유정신이에요, 여러분. 프랑스의 계몽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종교와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도덕과 법칙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런 것, 여러분. 스탕달의 적과 흑도 어떻게 보면은 중세의 어떤 종교법에 대한 저항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시민세계를 넘어서 있으며, 그 시민세계의 긍정과 부정을 넘어서 있는 우리 자유정신들 가운데에서는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야. 계속 나갑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방해할 것인가? 영리하지 못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곧 철학이 점차적으로 나쁜 인격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언제나 가장 많은 바보 취급을 당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철학자이고, 나쁜 인격을 가지는 것에 대한 권리를 철학자가 갖는다는 거. 이거는 이제는 욕을 먹을 게 아니라 자기가 총대를 매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는 칸트와 같은 그런 도덕과 윤리에 대한 명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정신으로서 나쁜 인격이 되겠다. 나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가치들을 모조리 부정하는 그러한 선구자로서 슐레이틀 카락터가 스스로 되겠다. 나는 나쁜 인격이다. 나는 불신하는 자다. 나는 의심의 철학자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걸 잘 따라오셔요. 자, 그래서 이런 철학자는 미래 철학의 서곡에서도 나오죠. 이 미래 철학, 니체를 필두로 하는 자유정신을 가진 현대의 그러한 철학자, 그런 인간, 그런 철학자는 불신에 대한 의무를 오늘날 갖고 있으며, 또한 의심의 모든 의심의 어떤 그 심년으로부터, 의심의 심년으로부터 악의에 찬 흘겨보는 눈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의심에 찬 흘겨보는 눈 있죠? 그런 눈으로 사태를 볼 수 있는, 의심의 심년으로부터 사태를 보고 지금까지 긍정했던 그런 가치들을 부정할 수 있는 이러한 철학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의심의 철학자로서 총대를 매겠다. 오늘날 철학은 다 니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이 음울한 얼굴을 찡그림, 그리고 이런 음울한 어법을 사용하는 농담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냉소를 퍼붓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만폐혈백의 미열, 콘융쿠티브, 일콘융쿠티브로 쓰고 있어요. 제발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정말 참 냉소도 이런 냉소가 없어. 글을 써도. 왜냐하면 나는 오랫동안 속임 당하는 거, 독일어로 위벌 베트리겐 운트 베트로겐 베열된 안더스탱켄 이래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나 자신은 바로 오랫동안, 오래전에 기만하고 속이는 거, 그리고 기만 당하고 속임 당하는 이런 것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해 왔고,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다르게 평가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야. 니체는 속이고 속임 당하는 게 철학에서 꼭 나쁜 게 아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 여기서도 정신분석학을 여러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의식의 순수성을 이야기하고, 다 의식의 어떤 그러한 명료성을 이야기할 때 니체는 기만할 수 있는 의식, 속임당하고 속일 수 있는 의식, 이 정신분석학적 의식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천재입니다, 천재 여러분. 정말 이게 1800년대 말이니까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1800년, 80년이 아직 안 됐을 때 썼죠. 정말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철학자들이 속임 당하는 것에 대하여 머리를 곤두세우면서 싫어하는 저 맹목적인 분노에 대하여 나는 옆구리를 찌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칸트나 데카르트나 해겔한테 속임 당하는 거, 이런 이야기 하는 거. 해겔은 오늘날 지적을 통하여 면제가 많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칸트와 데카르트의 의식 철학, 속임 당하는 철학자들이 속임을 당한다라는 거, 기만을 당한다라는 거. 그러면 분노를 할 건데, 자기는, 니체 자신은 이런 분노에 대하여서 웃음을 지으면서 리펜슈토스, 뭐죠? 옆구리를 찌르겠다, 이런 분노를 우습게 보겠다라는 거야. 정말 깊은 거죠. 독일어의 어떤 그 리펜슈토스. 정말 어떻게 비아냥거려도 이런 단어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글쓰기가 정말 탁월합니다. 자, 계속 할게요. 자, 그 다음, 왜 그렇지 않겠는가? 니체가 뭐라는가 하면, 바룸디히트. 여러분, 바룸디히트. 왜 그렇지 않겠는가? 왜 그렇지 않겠는가? Es ist nicht mehr als ein morales Vorurteil. Das Wahrheit mehr wert ist als Schein. 줄 빡빡 치십시오. 명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명언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진리가 가상보다, 여러분 가상 알죠? 어떤 그림자와 같은 거를 실제로 간주하는 거. 가상, 가짜상, 가짜의 어떤 실제를, 가짜를 실제로 보는 거. 이런 가상. 그림자 생각하면 돼. 햇빛과 그림자가 다른데, 그림자를 햇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뭐 플라톤의 어떤 그 철학에도 나오잖아. 동굴 비유, 그죠? 자, 진리와 가상, 독일어로는 샤인입니다. 그래서 샤인은 햇빛이 빛나다라는 그러한 샤인낸 동사와 연결되어 있어, 독일어에서요. 그래서 진리가 가상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 선입견 이상이 아니다는 거야. 이해가 돼? 도덕적 선입견에 불과한 거라는 거야.
진리와 가상, 아이고, 가상과 진리, 뒤로 계속 갑니다. 니체의 사유가 중요하니까요. 줄 치십시오. 계속 줄 쳐요. 진리가 가상보다 지금까지의 철학은 진리를 위에 두었지만은 가상이 들어가지 않는 진리는 없다는 거야, 지금 니체는. 이게 오늘날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철학, 지적도 진리는 픽션과 관계가 있다 그러잖아, 여러분. 이거 다 니체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는 락강을 통하여, 해결을 통하여 다른 명제를 이야기하고 백날 헛소리 하지만은 사실은 니체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여러분. 왜 니체를 앞세우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 부분은. 물론 락강이 있으니까, 정신분석학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겠고, 그죠? 그런데 니체, 이 니체, 그죠?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자, 조금 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최악의 가정이 바로 이거예요. 진리가 가상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 이런 주장은 최악의 가정이라니까, 안 남으라니까, 이런 거는. 왜 그런지 봅시다. 사람들은 그런 정도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자인하는데, 독일어로 아인 게슈테인입니다. 자백하다, 시인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관점주의적 평가와 가상성에 근거하지 않고는, 줄 빡빡 치십시오. 독일어로 읽어 드릴게요. Auf dem Grundperspektivischer Schätzungen und Scheinbarkeiten, 이렇게 되어 있어. 여러분, 관점주의적 평가와 관점주의적 가상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어떤 삶도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니체의 말입니다. 명언입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가상과 그 모든 삶의 관점에는, 그가 생각하는 진리 안에는 언제나 그 관점으로부터 나는 그 관점이 취하지 않은 무의 공간을 갖기 마련이고, 이 무의 공간은 언제나 관점에 잡히는 존재의 공간을 해체한다는 거. 이게 데리다 하이데가 다 연결되죠. 이 관점주의. 야, 정말 관점주의적 평가와 관점주의적 가상의 토대가 없이는 삶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인식은 우리가 이런 삶의 욕망과 느낌과 감각과 직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러한 삶에 대한 충동들은 전부 다가 이러한 관점주의적인 가상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요. 야, 정말 엄청난 게 계속 줄 치셔야 돼요. 자, 계속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의 미덕에 사로잡힌 그런 감격과, 그 다음에 감격과 어리석음, 감격과 텔폴라이, 뭐죠? 감격과 미련함, 우둔함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 가상의 세계를 많은 철학자들의 감격, 미덕에 근거한 감격, 두 번째는 어리석음, 미련함으로 이 가상의 세계를 완전하게 폐지하고자 한다면,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들레즈가 보이죠? 이미지가 중요하다. 야, 들레즈, 여러분, 들레즈가 보입니다. 여기서는. 니체 참 대단한 철학자죠, 그죠? 물론 이런 1차 자료 강좌가 아니면, 니체가 직접 쓴 문구를 해설하는 강좌가 아니면
이런 걸 알 수 없는 거지만, 야, 여러분, 들러지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의미에 놀려서도 그러고, 여러분, 복사가 자체로 복사가 이제 중요한 거다. 뭐 이데아의 본질 이런 거 없다. 복사. 여러분, 복사가 이미지야, 여러분. 이미지. 시뮬라시옹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감각으로부터, 그래서 스토아 학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아적인.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계속하면 니체를 못 따라가니까. 이런 철학자들의 감격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상의 세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게제츠트 이얼 퀸테트 다스,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웃기는 얘기라는 거,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상의 세계를 없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가 바로 가상의 세계인데, 이해가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에서 너희의 진리 중에서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줄 빡빡 치십시오, 빨리. 그러니 니체가 뭐라 그래? 니체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니네들이 가상의 샤인바렘 벨트를 폐지하고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니네들이 말하는 진리 중에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정말 대단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죠? 뒤에 다 있네. 이런 엄청난 니체의 명언들이. 들레즈가 환장하고 베껴갔겠죠, 여러분. 사유가 똑같잖아, 그죠? 가상의 세계를 니네들이 많은 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없애려고 한다면, 플라톤부터 칸트까지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니네들이 말하는 진리 중에 남는 것은 한 개도 없을 것이다. 모든 니네들이 말하는 진리에는 가상과 같은 가짜가, 그죠? 붙어 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그래, 무엇이 우리를 다음과 같은 가정에 이르도록 강요하는가? 곧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 오류가 본질적인 대립물이,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과 같은 본질적인 대립물이 존재하리라고 하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를 강요하는 게 뭐냐는 거야.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니체는 지금. 그런 진리와 거짓을 대립시킨 거는 우리 인간이고, 사실은 거기를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딱 나누어 떨어지는 그러한 진리와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술가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니체가. 정말 대단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술가의 세계. 자, 가상의 단계들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가상도 단계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렇게 보이는 이 세계의 그림자와 같은 이 세계, 이 세계, 삶의 세계, 삶의 세계는 완벽하지 않고, 뭐죠? 가상의 어떤 그러한 단계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가상의 단계들을 가정하고 말하자면 더 밝고 더 어두운 그림자, 가상의 전체적인 음조들, 이런 것들을 가정하고, 미술가들의 언어로 말하면 다양한 발레르, 여러분, 발레르가 뭐야? 불어로. 발레어, 여기 불어로 나와 있어요. 발레어가 뭐예요?
발레어는 다른 게 아니고 색깔을 통하여 예술가들이 색깔을 통하여 가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발레르, 이 세계 안에는 예술가들이 가치를 설정하는 발레어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가상의 음조를 나누고 밝은 그림자와 어두운 그림자를 나누는 이런 정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겠는가? 무슨 진리와 거짓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있는가? 야, 정말 그냥 지젝과 들레즈, 리케르까지 보이죠, 여러분. 가상, 니네들이 말하는 진리와 거짓에 명료한 건 없고 그 저편에는 언제나 예술가들이 말하는 발레르, 다양한 발레르, 색깔의 가치만이 존재하는 거다. 야, 정말 구조주의도 보이죠. 다 보입니다, 여기서는. 학점에 안 들어. 천재입니다, 여러분. 이 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자, 그래서 예도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 세계, 우리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이 세계는 왜 픽션이어서는 안 되는가? 왜 허구여서는 안 되는가? 줄 빡빡 치십시오. 여러분, 이래도 지젝이 니체로부터 안 뺏겨갔어요, 여러분. 저는 딴 얘기 하지만은, 왜 이 세계,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이 세계가 왜 허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 리케르의 시간과 이야기, 여러분, 다 들어있습니다. 다. 니체한테서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시라고. 이 세계가 왜 허구?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허구다. 문학적인 상상력과 문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엄청난 진리를 향한 그런 욕구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뭐가 다르냐? 우리 역시도 그런 식으로 문학가들처럼 꿈꾸는 세계, 꿈속에서 그리는 그 세계를 우리는 이 현실 세계 안에서 그려놓고 있지 않느냐는 거야.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나의 성스러움과 나의 문학적 낭만과 나의 문학적 시문학적인 그러한 것들을 다 전부 다 투영해서 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계에서 진리와 거짓, 오류와 진리를 판단하는 거냐? 그건 미관점이다. 관점주의적 해석이다. 관점주의적 평가라는 거예요. 참. 그러나 거기에서 질문하는 자, 그러나 원저자, 줄 치십시오. 쭈얼 픽지용 개회얼 뜨아인 우월해볼. 원저자가 이 허구에 속한다라고 질문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완전하게 응답될 수 없다라는 거. 뭐죠? 그렇다 그러면 니체가 이 세계가 허구라고 말해서는 왜 안 되는가라고 말했을 때, 그럼 이 세계를 창조한 원저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온다는 거야. 그 당시에도 니체를 괴롭혔던 이런 근본주의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계를 만든 창조자, 원저자도 픽션에 속한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 그죠? 재밌죠? 이런 것은 룬트 게안트 포르테트, 완벽하게 응답될 수는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속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허구에 함께 속하는 게 아닐까. 니체는 역으로 까버립니다. 니네들이 말하는 그 신도, 니네들이 허구와 같이 니네들이 창작해낸 창조물이 아니냐. 포이에르바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버려. 역으로 공격해버려요. 그 다음, 그것은 도대체 허락되는 게 아닌가? 곧
수로와 객체에 대해서처럼 주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어적인 아이러니컬한 어떤 것이 허용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건 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레디카트와 뭐죠? 수로와 객체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떠나서 주체도 오류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는 주체에,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야. 하이데거가 그 주체 철학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미 니체가 다 해놨어요. 한번 봐요, 여기. 물론 그 두 사람의 세련된 방식이 좀 다르죠. 철학하는 방법이. 그는 내용적으로 보라고. 우리가 수로와,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으로 올라가는데, 수로와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반어적이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어라고 말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어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체라는 게 환상이라는 거야. 주체 철학. 주어와 수로를 통하여 존재론을 나누고 범주표를 만들고, 칸트가 그대로 그거를 어느 정도 갖고 오잖아요. 이런 거, 이 주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주체를 마치 실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데카르트 철학도 여기서 그냥 붕괴돼 버리죠.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로니슈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입니다. 철학자는 문법에 대한 신앙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끌어올릴 수 없는가? 문법에 대한 신앙이 뭐야? 이게 뭐 주어와 수로의 관계를 통하여 존재를 이야기하고 범주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니체의 의도는 상당합니다. 결국 니네들이 믿는 건 문법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문법이 이 세계의 진리와 거짓을 평가하는 거라면 사실은 진리와 거짓은 허구와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구베르난텐 여성 가정교사들에 대하여 모든 존경심을 표하자. 그러나 이게 마지막이 중요해요. 철학은 이 여성 가정교사들에 대한 신앙과 절교를 해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을까? 이해가 되죠? 뭔 말인가 하면은, 이제 주어에 대하여, 수로와 객체에 대하여서 의문을 갖는 것, 이뿐만 아니라 주어와 주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결국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철학은 여자 가정교사가 문법을 소중히 여기듯이 니네들이 그를 따라 그녀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야. 이런 철학은 여자 가정교사보다 문법을 가르치는. 그런데 글 쓰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런데 재미있어. 니체는 잘 따라오시면요. 그런데 이러한 여자 구베르난텐과 같은 여자 가정교사의 문법을 니네들은 넘어서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문법으로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법에는 가상을 언제나 잡아내지 못하는 무의 공간을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법의 철학, 문법은 우리는 벗어나지도 못하지만은 그 문법을 우리는 또한 벗어나는 철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니체는 이러한 언어 철학에 있어서의 언어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삶과 언어의 사이에서 고민을 했잖아. 하이데거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니체가 주었던 이러한 의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학은
그렇다 그러면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니네들이 말하는 통사론과 니네들이 말하는 주어와 수어를 관계를 말하는 그라마틱, 이 문법, 그죠? 이 문법에 대한 신앙을 니네들은 이제는 넘어설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거야. 사실은 이것은 정신분석학이라든지 무의식을 함께 다루고 내가 보이는 그 관점으로부터 확실성을 잡아내는 그런 철학을 이제는 그 관점이 잡히지 않는 빈 공간, 무의 공간을, 비현실의 공간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철학. 그래서 글로이비카이트 안 디그라마틱, 문법에 대한 신앙을 니네들은 넘어서는, 그래서 여자 가정교사에 대한 신앙을, 그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절교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라는 거. 이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코멘터리를 달아야 되지만 진짜 재미있었죠, 여러분. 얘도 상당히 기쁩니다. 자, 23번째. 그리고 선악의 저편 서문까지 합치면 25번째 강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